자, 그러면 이어서 본격적으로 3주차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지난번 복습하는 과정에서 너무 말을 많이 했더니 좀 머리가 어지럽네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말도 천천히 하고 내용도 가능하면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경제 현상과 경제 행위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하는 게 이 경제사회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경제사회학은 기본적으로 경제 행위와 경제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경제 행위와 경제 현상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경제학을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사회학이 뭐냐를 얘기하려고 하면 일단 경제학이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경제 현상과 경제 행위를 설명하고 있느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경제학 개론의 한 1장에서 한 3장 정도를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학 원론, 경제학 개론, 여기에 보면 그 앞부분에 주로 이제 그 경제학이 뭐고, 경제학의 기본적인 관점, 경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앞부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읽어 두시면, 아, 경제사회학이 왜 경제학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이 경제 행위와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왜 이런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지를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쉬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첫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이제 경제인이라고 써놨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라틴어로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자, 요 밑에 그림을 제가 좀 제가 그린 게 아니죠. 어디 인터넷에 주워 왔는데, 약간 경제학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약간 희화화한 형식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경제학은 사람을 경제적 행위만을 하는 사람, 즉 모든 행위의 기준이 이게 경제적인 거냐, 경제적인 것이 아니냐, 즉 나에게 어떤 효용을 제공하느냐, 효용을 주지 않느냐, 또 효용을 주더라도 최대한 많은 효용을 주느냐, 적은 효용을 주느냐, 이런 관점에서만 본다. 이걸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제학에서는 사람을 경제적 동물로 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경제적 동물로서의 인간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감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본능만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기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경제적 행위만을 모든 행위의 최고의 목적으로 설정을 하고 행동을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과연 맞느냐? 그거 이제 다른 문제가 되겠죠. 자, 여기 이제 보시면 고전 경제학,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정치 경제학입니다. 자, 정치 경제학의 여러 가지 이론적인 학파들이 존재하는데, 여기 보시면 중상주의가 있고 중농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 가치론이 되는 거죠. 아담 스미스와 리카르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칼 막스의 이 정치 경제학 비판, 이제 막스주의 정치 경제학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산주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계 효용 학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색깔을 다르게 해놨는데, 이제 전형적인 우리가 정치 경제학이라고 얘기하면 요 빨간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빨간 부분이 이제 정치 경제학, 고전 경제학이고, 이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그러니까 노동 가치론이라고 하는 게 마지막에 등장을 하는데, 요게 이제 고전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이기도 하지만, 이 아담 스미스 같은 경우에서는 뭐냐면 현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시장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
즉 시장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거는 다른 어떤 논리, 국가나 정치나 제도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 자체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 자, 우리가 지구를 얘기할 때 물리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중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거를 보고 이제 중력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했는데 인력이라고도 얘기를 중력이라고 하죠.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지구의 중심에서 모든 물체를 지구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힘입니다. 그래서 사과가 위로 떨어지지 않고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애덤 스미스도 경제적 행위는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힘,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자기의 효용을 추구하는 게 집단적인 질서를 이룬다라고 하는 이론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걸 이제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제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현대 경제학의 핵심적인 이론적 원천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담 스미스가 이제 그렇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막스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색에 있는 모든 정치 경제학이 잘못된 경제학 이론이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을 제시를 하죠. 그 다음에 이 국부론에서 얘기하는 시장에 보이지 않는 힘, 요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개인의 효용의 극대화를 어떻게 추구하느냐, 그리고 개인의 극대화가 어디까지 가능하냐, 효용의 극대화가 어디까지 가능하냐, 이런 거를 중심으로 이제 이론을 제시하는 게 한계 효용학파인데, 이 사람들은 한계 효용학파는 사실은 고전 경제학의 가장 말기에 등장을 했고, 이 고전 경제학보다는 사실은 현대 경제학의 가장 근원이 되는 이론적인 어떤 관점을 제시한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애덤 스미스고, 요거는 지난번에 제가 그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를 간단한 동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이제 동영상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 책을 쓴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막스는 사실은 고전 경제학이면서 현대 경제학과 또 대립하는 소위 말하는 막스주의 정치 경제학을 창시한 사람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한계 효용학파인데, 한계 효용학파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제 그 애덤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개인이 이기적으로 시장에서 자기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시장이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 전체가 풍요로워진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효용을 끝없이 극대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제 함의를 끌어낼 수도 있는데, 한계 효용학파는 이거를 좀 더 정밀하게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뭐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름에 굉장히 더운데 한 10km 정도를 도보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편의점 앞에 와서 뭔가 시원한 거를 먹고 싶어서 아이스크림을 샀다. 자, 그러면 한 개를 처음에 400원을 500원 계산하기 쉽게 500원이라고 합시다. 500원을 주고 아이스크림 한 개를 사 먹었을 때는 너무 맛있고 너무 시원하니까 굉장히 효용이 높겠죠. 개인적으로 느끼는 효용값은 100점이 될 겁니다. 오히려 뭐 150점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하나 먹고 너무 맛있으니까 500원을 주고 또 하나를 샀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먹으면 어떻게 되죠? 역시 맛있죠. 시원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드는 느낌이 뭐죠? 두 번째 아이스크림을 다 먹을 때쯤 되면 뭔가 입이 좀 차갑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도 역시 시원하니까 하나를 더 샀어요. 아이스크림 이제 3개째를 먹는 겁니다. 가격은 똑같이 500원이에요. 자,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3개째 먹으면 이제 시원하고 좋기는 한데 입안이 얼얼하다라는 느낌이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 효용을 우리가 점수로 표현을 하면 처음에는 100점이었는데 두 번째는 끝에 조금 차가운 느낌이 들기 시작을 했으니까 한 95점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세 번째 아이스크림 먹으면 이제 입이 시렵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 효용이 80 정도로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전체적인 효용은 여전히 시원하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곡선이 처음 한 개를 먹으면 효용도가 급격하게 개인적인 한 개의 효용이 높은데 두 번째를 먹으면 그 효용도가 첫 번째보다는 못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를 먹으면 뭐죠? 더 떨어지죠.
네 번째를 먹으면 내가 시원해서 좋긴 한데 이제 배도 부르고 이빨이 시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5개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5번째는 다 못 먹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너무 많기도 하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차가운 걸 많이 먹으면 두통이 옵니다. 자, 그때는 어떻게 되죠? 만족감이 아니라 불편함, 고통이 오는 거죠. 자, 한계 효용학파는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효용이라고 하는 게 무한대로 올라가지 않는다. 한계가 있다. 효용에 한계가 있다라는 이론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인들이 자기의 어떤 효용, 전체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지, 특정한 물건들을 계속 소비하고 시장에서 구매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제품에 대한 효용이나 만족도가 무제한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이론을 제시를 해요. 이게 이제 한계 효용 학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고전 경제학이 신고전 경제학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계 효용 학파가 그 이론적인 원천, 자원을 제시를 해가지고 이 이론적 자원을 토대로 해서 여기 이제 대표적인 신고전 경제학자가 여기 이제 그 회색이 아닌 요 밑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밀턴 프리드만이라든가 게리 베커라든가 맨쿠어 올손이라든가 올리버 윌리엄슨 이런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그 이론적 개념이 이 전형적인 시장주의 신고전파 경제학의 소위 말하는 최고 중요하고 유명한 사람이 밀턴 프리드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이 경쟁적 시장이라고 하는 이 경쟁이라고 하는 건 뭐죠? 한 개별 상품의 한계 효용의 토대로 전체 소비하는 총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 개인들은 노력한다라는 이론적 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다. 즉 아담 스미스의 시장 이론, 보이지 않는 손 이론하고 한계 효용 학파의 이론을 묶어서 경쟁적 시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게리 베커는 인간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보이지 않는 손과 한계 효용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경쟁적 시장에서 총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 개인들은 노력한다라고 하는 그거를 인간의 경제적 행위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집단적 행동에도 적용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고, 마찬가지로 맨쿠어 올손이나 올리버 윌리엄슨과도 비슷한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집합행동, 거래비용론이라고 하는 이론적 자원을 제시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노벨 경제학상을 그 이론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전형적인 시장주의, 신고전학파 경제학자의 대표적인 학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밀턴 프리드만하고 올리버 윌리엄슨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이론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이거를 우리가 현대경제학, 신고전 경제학, 그리고 여러분들이 TV에서 경제학자들이 나오거나 또는 경제학을 얘기할 때 대부분 이 사람들의 이론적 자원을 가지고 경제학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신고전 경제학이라고 묶어놓긴 했지만 이제 이건 시기적으로 겹친다라는 거예요. 이 신고전 경제학자들이 활동할 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이게 저 마이크에 묻어 들어가지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강의실 강의할 때도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다 들리니까, 끄고 다시 편집하는 것보다는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감이 있어서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케인즈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전형적인 제도주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에 시조가 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제도주의는 사실은 신고전학파 경제학하고는 일종의 대립되는 관계가 많아요. 그리고 이 경제사학이라고 하는 거하고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분해서 별도로 이제 표시를 해놨죠. 자, 그럼 어떻게 되죠? 경제학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뭐죠? 지금은 얘기 잘 안 하지만 역사적으로 중요했던 고전 경제학자들, 정치 경제학자들이 있고, 이 정치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이 노동가치론에 기초해서 이 막스주의, 사회주의 정치 경제학을 얘기하는 이 막스주의 경제학이 있고, 그 다음에 고전 경제학의 끝무리에 전혀 다른 이론을 가지고 나왔던 한계 효용 학파, 이제 이게 오스트리아 학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스트리아 학파의 한계 효용 이론을 기초로 해서 신고전 경제학이 성립을 하고, 이 신고전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이 프리드먼이나 베커, 올손, 윌리엄슨에 의해 가지고 이론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풍성하게 됐다. 그리고 이게 현대의 모든 경제 행위와 현상을 바라보는 주요한 이론적 관점이 됐다. 그리고 이거와
약간 대립되는 경제학 내에 비주류, 지금은 뭐 비주류지만 상당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론이 케인즈의 어떤 제도주의 경제학이다. 그래서 고전 경제학, 그 다음에 막스주의 경제학, 그 다음에 신고전 경제학, 제도주의 경제학,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 경제학은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쭉 이렇게 얘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각각에 대해서 경제사회학이라고 하는 거는 다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데, 즉, 우리가 이제 현대경제학을 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신고전 경제학과의 대결이 경제사회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신고전 경제학과의 대결 과정에서 경제사회학은 제도주의 경제학하고 굉장히 공통점이 많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신고전 경제학은 우리가 이제 경제학은 굉장히 과학적 학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과학적 학문으로서의 경제학도 결국은 뭐냐? 하나의 철학이다라는 겁니다. 과학과 철학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 신고전 경제학은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대에 발생하고 있는 경제 행위와 경제 현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과 시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전제를 하셔야 되고, 자, 그럼 신고전 경제학은 신고전 경제학의 관점에서 경제 현상과 경제 행위를 설명할 때 어떻게 하느냐? 경험주의의 기초에 있다라는 겁니다. 경험주의는 소위 말하는 철학 중에서도 경험주의 철학의 기초에 있다. 경험할 수 없는 것. 우리가 가시적으로 느끼거나 지각하거나 볼 수 없는, 측정할 수 없는 거는 경제학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우리가 경험주의가 이제 체계화된 거를 계량 경제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대 경제학은 전부 다 계량 경제학, 즉 가시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만을 경제학의 대상으로 삼고 측정하는 거를 굉장히 체계적이고 정교한 방식으로 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량 경제학은 결국 뭐냐? 통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대 경제학은 모든 게 통계의 기초에 있다. 자, 그럼 이게 경제사회학하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 경험주의, 가시화되고 지각하고 인지하고 느낄 수 있고 결국 측정될 수 있는 것만 경제학의 대상이다. 그러면 달리 얘기하면 측정되지 못하는 경제 현상 또는 경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측정되지 않는 것은 경제학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를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본인이 선호하는 게 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화폐의 양,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돈이 없으면 뭐 비싼 음식을 못 먹으니까. 근데 내가 뭐 주머니에 지금 10,000원이 있어서 10,000원으로 점심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소비를 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상품을 어떻게 구매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감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백반을 파는데 그 백반이 가성비도 좋고 음식도 굉장히 맛있고 양도 많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경험적으로 내가 10,000원이라고 하는 돈을 지출을 해서 음식을 먹고 그 먹은 음식으로 내가 어떤 에너지를 얻는다라고 하는 경험적인 관점에서 보면 무조건 백반집에 가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을 해요. 그거보다는 가성비도 떨어지고 맛도 덜하지만 나는 백반보다는 지금은 뭐죠? 여자친구랑 있으니까 어디를 가느냐? 파스타집에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파스타를 소비를 합니다. 자, 그건 뭐죠? 관계를 중요시하는 소비가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 잠깐 드렸죠. 자, 그러면 관계 또는 어떤 개인의 감정, 나는 일주일간 집에서 맨날 집밥만 먹었더니 백반 쳐다보기도 싫다. 아무리 싸고 맛있고 양이 많아도 나는 지금은 백반 말고 다른 거 먹겠다. 자, 경제적인 행위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상품을 소비하는 건데 거기에는 개인의 감정이라든가 사회적 관계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소비 행위에 들어가 있는데 경제학에서는 그거는 배제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제사회는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경제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우리는 경험주의적인 과학 철학, 경험주의 철학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지각하지 못하고 시각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볼 수 없는 측정 불가능한 거는 상관없이 이론적인 설명에서 배제해버린다라고 전제를 하고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경제학은 경험주의, 통계적이고 측정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경험으로 느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설명하겠다.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측정 가능한 것이고 측정 가능한 것은 통계적으로 계산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설명과 예측을 할 수 있는 일반 법칙을 경험주의의 기초에서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검증해 가겠다. 경험적으로 검증이 안 되는 것은 이론적 대상이 아닌 거고, 이걸 우리가 반증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증주의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는 것은 기각된다,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고정 경제학이 경제 행위와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관점인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그 거시경제를 분석하는 어떤 전체 그 도식입니다. 경제학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거시경제 구조를 설명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전부 다 뭐냐면 수요, 생산, 노동, 이런 그 해외에서의 생산, 정부 부문에서의 지출, 물가 임금, 노동의 공급, 생산 가능한 인구, 화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경제 모든 구조 영역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은 경제학에서는 결국 뭘 가지고 측정을 하느냐? 여기 나와 있는 화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겁니다. 생산된 물가, 물건, 상품의 가치, 가격을 모두 화폐라고 하는 걸로 통일해서, 그래서 화폐 중심으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경제학은 발전의 과정에서 어떻게 되죠? 금융경제 중심으로 발전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통화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고, 통화를 통해서 경제 행위 또는 경제 현상을 설명하고 경제 구조 또는 경제 정책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측정하지 가능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요. 인구도 측정 가능하죠. 노동 공급도 결국 인구죠. 생산은 상품인 거죠. 수요도 상품에 대한 소비. 정부도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정부 예산 중심입니다. 해외도 수출 수입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 모든 게 결국은 상품도 결국은 뭘로? 임금, 물가, 이게 전부 다 뭐죠? 모든 게 화폐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설명되고 해석된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경제학, 특히 이제 그 90년대 이후의 현대경제학은 금융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금융의 핵심이 화폐니까. 결국은 현대경제학은 경험주의를 극도로 발전시켜 가고 있고, 여기에서는 정부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경제적인 효과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어떤 예산을 재정을 풀어가지고 어떤 정책을 한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경제적인 효과만을 노리고 정부가 재정 정책을 할 건가? 쉽게 얘기하면 선거철이 다가오면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죠? 재정 정책의 형태를 띠지만 자기 그 집권 정당의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재정 정책을 통해서 화폐를 풀어서 돈을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정치적인 행위라고 하는 게 경제적 행위에 묻어 있는데, 이 경제학에서는 그 이론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정부가 돈을 풀면 정치적인 행위로 돈을 풀 수가 있는데, 그게 경제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집값을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소비를 촉진시킬 수도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임금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도, 임금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경제적 소비만 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소비를 많이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경제학이 소위 말하는 경험주의에 입각한 경제학의 발전을 도모하다 보니까 측정 가능한 경제학이라고 하는 형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자본주의, 금융경제학, 재정경제학, 즉 화폐 중심의 경제학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사회학은, 또는 경제사회학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신고전 경제학의 이론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딱 세 가지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신고전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는 한계 효용학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애덤 스미스의 시장, 보이지 않는 힘, 요 세 가지, 보이지 않는 손, 요거 두 가지 이론적 그 토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그래서 한계 효용학파에서 한계와 효용을 끌어오고, 그 다음에 애덤 스미스의 시장 이론, 보이지 않는 손 이론에서 균형이라는 개념을 끌어온 겁니다. 그래서 신고전 경제학은 한계와 효용, 균형이라는 세 가지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한계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이 특정한 상품을 소비하면서 얻는 효용이라고 하는 거는 극대화를 추구하지만 그 극대화가 무한정 극대화되지 않고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 소비자라고 하는 거는 한 개별 상품에 대한 효용이 아니라 전체 총 효용을 높이는 방식으로 소비를 한다. 이렇게 이윤 극대화를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한계와 효용은 개인이 어쨌든 간에 이기적인 경제적인 행위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호를, 자기 선호에 대한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총 효용을 높여가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니까 저절로 자동적으로 균형이 이루어진다. 모든 사람이 이기적 행위를 해도 집단은 조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게 신고전 경제학의 이론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균형도 복잡하게 들어가면 이제 경제학에서는 부분 균형, 일반 균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빨간색으로 된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계라고 하는 거는 자, 결국은 뭐죠? 그러니까 생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극대화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풀어서 방목해가지고 자연 친화적이고 생태적 생산은 생산량을 높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한계 효용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최대의 이윤을 높이고 총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기계식, 공장식의 양계장을 운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생산성이 높아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루 일닭을 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4,500만이 하루에 한 마리씩 닭을 먹어도 그 생산을 커버할 수 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건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태라고 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뭐 그 얘기를 길게 하면 이제 늘어지니까 그건 다음 기회에 하고, 그 다음에 균형이라는 관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균형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이윤극대화라고 하는 이기적인 행위를 하는데, 그 이기적 행위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부분적인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지만 시장 전체로 보면 아슬아슬하지만 항상 균형을 맞추어 간다. 그래서 이게 가는 함의는 뭘까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기적 행위를 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얼핏 생각해도 신고전 경제학의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개인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개인이죠. 모든 개인이 자기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행위를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게 오히려 집단에게 좋은 거다. 이런 함의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기적 행위를 해라. 아무 문제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기적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로 받아들여지지 않죠. 네가 이기적 행위를 하면 어떻게 하죠? 다른 누군가가 손해를 보게 된다. 이게 이제 사회학적 관점인 겁니다. 자, 많은 닭을 생산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대규모의 공장식 사육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집단 폐쇄와 건강하지 못한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소의 사체를 가른 사료를 먹였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광우병이라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건강이나 이런 것들은, 공동체를 생각한 건강한 음식 이런 것들은 경제학적인 대상이 될 수 없다. 왜? 극대화 과정에 위배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경제학적 관점에 대한 사회학의 비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신고전 경제학은 논리적인
논리성과 경험성, 경험주의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론을 먼저 만들고 후에 실용적으로 검증을 한다. 뭐 이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제 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방법론적 개인주의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서 모든 개인 단위로 총 효용을 높인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집단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집단은 개인들이 행동하면 알아서 조화롭게 집단이 만들어진다라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행위의 주체고 집단은 행위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건 무슨 얘기냐면 신고적 경제학에서 집단은 중요하지 않다. 집단적 소비 의미 없다. 집단적 행동 의미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구조의 문제. 사실은 개인이 어떤 경제적인 행위를 할 때 굉장히 집단을 의식하는 거죠. 자, 마스크를 써야 되느냐, 써야 되지 않느냐. 이건 뭐 경제적 행위는 아니지만, 자, 내가 마스크를 쓰고 가지 않은 사람들이 나를 째려보면, 그 다음에 나갈 때는 마스크를 쓰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마스크를 혼자서 100개를 사면,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긴 행위지만, 지금 누가 나가가지고, 마스크를 한 박스씩 들고 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독점, 과점. 비윤리적 행위로 비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구조가 개인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신고적 경제학에서는 구조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 왜? 방법론적으로 개인만이 중요하다라고 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방법론적 개인주의가 갖는, 그 다음 이게 이제 방법론적 개인주의에서 개인은 항상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모든 개인이 항상 다 똑똑하게 행동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죠. 똑똑한 사람은 항상 합리적으로만 행동하느냐. 자, 모든 사람이 합리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항상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 뭐죠? 비합리적인 행동이 존재한다. 시장 내에서. 그리고 그게 극소수가 아니라 상당수가 비합리적인 경제 행위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가면 더 싸고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데 그냥 백화점 갑니다. 왜? 귀찮으니까. 여러 물건을 비교하기 싫어요. 그냥 아무거나 삽니다. 왜? 귀찮으니까. 자, 이런 건 뭐죠? 대표적인 비합리적인 행동이죠. 자, 필요 없는데 또 삽니다. 왜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저 역시 집에 가보면 필요 없는데 사는 물건들이 많아요. 왜? 뭔가 쓸모가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그 순간에 생각을 해서 뭐 비싸지 않은 물건이니까 하나 샀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물건이 쌓이게 되는 거고 나중에 그 물건은 대부분 써보지도 않고 버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회학, 경제사회학은 이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개인의 합리성, 합리적 행위라는 개념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게 뭐죠? 경제 행위는 개인도 중요하지만 구조와 집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는 항상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전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고적 경제학하고 지금 굉장히 경제사회학하고는 출발부터가 다르게 되는 겁니다. 자, 요 이제 식판이죠. 요 그림을 왜 놔뒀냐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효용을 극대화하고 경제적으로 행동하는 밥 먹기는 뭘까? 모든 사람이 식판을 하나씩 들고 다니면 됩니다. 자기 밥을 알아서 자기가 퍼서 식판 하나에 담아서 수저 젓가락 놓고 구내식당, 학생식당처럼 먹으면 적정량을 먹을 수 있고 음식이 많이 남지 않고 경제적 행위죠. 그 다음에 식판을 설거지하는 게 밥그릇, 반찬그릇, 국그릇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5만원 주고 비싼 음식점에 갔는데 식판에다가 밥을 준다. 음식의 내용물은 똑같아요. 자, 어떻게 생각을 하실 건가요?
네, 주인장 불러가지고 뭐라고 할 겁니다. 내가 5만 원이나 내고 이 집에서 비싼 음식을 먹는데 왜 식판에 내가 개냐?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거 뭐죠? 사람들은 소비할 때 경제적 소비뿐만이 아니라 아까 이제 사회적 소비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다른 단어를 쓸게요. 심리적인 소비를 한다. 기분 나쁘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물을 섭취하는 건데 식판에 주는 거하고 아니면 도자기 멋진 그림이 문양이 새겨져 있는 도자기에 따로따로 해서 한 상 멋지게 차려놓는 거하고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다. 자, 그럼 경제행위는 뭐죠? 단순히 경험적으로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느끼는 그런 경제적인 행동만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면 경제 현상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사회학에서 하는 경제사회학에서 하는 신고전 경제학에 대한 비판인 겁니다. 자, 앞부분에서는 신고전 경제학의 그 기본 가정인 경제인 호모 에코노미쿠스. 자, 이건 뭐죠? 결국은 방법론적인 개인주의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경제적 동물로서 신고전 경제학은 경제 행위를 설명하려고 한다. 왜? 사람이 경제적으로 행동하니까 그게 경제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앞부분, 윗부분은 이제 앞에 PPT에 다 나왔던 내용들이니까 한계에 대한 비판은 가장 합리적으로 최적화된 극대화된 생산이 가장 비합리적인 가장 쓸모없는 생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합리적 바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물 한 병을 사는데 개인의 효용 그리고 어떤 그 최적화된 효용과 소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대구대학교에 있는데 물 한 병을 마시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생수 한 병을 파는 모든 편의점과 마트를 가격을 다 일일이 비교해보고 물을 한 잔 산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없죠. 근데 경제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도보로 이동 가능한 범위에 있는 모든 가게, 물을 파는 편의점, 마트, 구내 매점의 물의 가격을 알고 있어야 되고 계산해야 되고 비교해서 가장 싼 물을 사야 된다. 근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소비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뭐죠? 합리적인 바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의 선호가 존재하고 그래서 그 선호에 따라서 자기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사람들이. 근데 경제사회학에서는 이걸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선호는 일관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항상 짜장면만 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짬뽕을 먹고 싶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싸구려 음식이지만 라면을 더 선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내가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고정화돼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내가 혼자냐, 얼마나 배가 고프냐, 내가 현재 돈이 얼마가 있느냐, 내가 누구랑 있느냐, 혼자 있느냐, 친구랑 있느냐, 친구도 둘이 있느냐, 다섯이 있느냐, 10명이 있느냐, 또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있느냐, 동성친구랑 있느냐, 또는 선배랑 있느냐, 후배랑 있느냐, 이런 다양한 사회적인 상황 맥락에 따라서 내 선호가 그때그때 결정된다. 선호는 비일관적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한된 합리성.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은 항상 똑똑하게 생각할 수 없다.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 자, 인간이 항상 일관되게 최고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럼 달리 얘기하면 뭐죠? 신고전 경제학은 사람을 인간 이상의 존재로 전제하고 인간에게 인간이 아닌 것처럼 경제 행위를 하라. 그래야 맞다. 이론적으로 선언적으로 제시하고 인간을 거기에 맞추고 있다. 이렇게 비판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것도 개인들이 이기적인 행위를 하면 집단적인 차원에서 항상 보이지 않는 손이 질서를 찾아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황당무계한 생각은 왜 하게 됐느냐.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부분 균형과 일반 균형에 대해서 두 가지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무임승차고 두 번째가 시장의 실패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보시면, 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죠? 어떤 사람이, 시내버스 뒤에 매달려서 가고 있어요. 네, 한국은 아닌 것 같네요. 자, 모든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행위는 버스라고 하는 상품을 내가 일정한 비용, 가격에 해당되는 화폐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게 가장 정상적인 합리적 행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버스를 돈을 주고 타고 내립니다. 자, 그런데 내가 버스 뒤에 이렇게 매달려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버스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죠? 무임승차.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경제적 행위에서 무임승차를 하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다라는 겁니다. 뭐 이건 약간 경제적 행위라고 볼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은 3학년, 4학년이니까 굉장히 많은 그 강의 과정에 조별 발표를 하는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조별 발표를 하게 되면 교수도 머리 아프고 조별 발표에 참여하는 학생들 중에 상당수도 머리 아픈 경우가 뭐냐면 얼마나 조별 과제를 잘 준비해서 발표를 잘할까 이런 고민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어떤 고민을 하죠? 무임승차하는 인간 피곤하다, 짜증난다. 근데 통제가 안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너무 많아서.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조별 발표한 거를 무임승차해서 점수만 얻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특수한 현상이 아니고 일반적인 현상이다. 경제 행위에 있어서. 시장 실패라고 하는 거는, 자, 요거는 죄수의 딜레마인데 시장 실패 얘기하기 전에, 자, 무한도전 이제 뭐 끝나서 아쉽네요. 아쉽지만 예전에, 자, 여기서 뭐였죠?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게임을,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 하는 건데, 경제학도 스스로 항상 경제행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죄수의 딜레마, 또는 이런 사회적인 맥락에 따라서는 극대화가 아니라 적당한 선을 찾는 게 오히려 최대 효용을 가져온다라고 이제 이론을 수정한 게 이 죄수의 딜레마 이론입니다. 그게 이제 항상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자, 요게 이제 대표적인 시장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요건 이제 시장 실패에 대해서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 건데, 그 시장 실패라고 하는 거는 이 그림을 잘못 가져왔네요. 자, 시장 실패 먼저 설명하고 공유지의 비극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시장 실패라고 하는 거는 이 그림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 실패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이 이기적인 행동을 했더니 시장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거를 얘기하면 부동산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이 굉장히 많은 투기적인 이유를 가져다 주니까 투기적 이유를 목적으로, 자, 자기 이기적인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당연히 경제적인 행위죠. 투기적인 목적으로 들어가서 집값을 무지하게 올려놓습니다. 그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집값이 너무 많고 너무 높고, 그래서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 서울에 있는 아파트 30평 가격이 30억, 40억, 50억 이렇게 가죠.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아주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자, 그럼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죠? 투기적 시장으로 변해버리는 거고, 투기적 시장의 문제는 일반적인 정도의 화폐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상품을 소유할 수 없다. 부동산에 대한 효용은 대부분의 대중들, 일반 사람들, 부동산 시장에 참여해서 집을 사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30평짜리 아파트를 30억을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부동산 시장에서의 효용은 제로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장 실패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장 실패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책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장 실패가 되는 거죠. 자, 이 그림은 뭐냐면 너무 이제 경제학에 대해서 경제사회학적 관점에서 비판을 하니까 그러면 시장 실패만 존재하느냐, 오히려 이 소위 말하는 정부의 실패 또는 공공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라고 하는 게 갖는 실패의 영역도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경제학자들이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 경제사회학적 관점 이런 거를 비판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개념이 공유지의 비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시장이 형성되지 않으면 집단 자체가 붕괴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공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목초, 풀이 있는 땅인 겁니다. 자, 그럼 주인이 없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죠. 처음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런데 풀이 무성하게 자라니까 아무 집이나 아무 소나 와가지고 그 풀을 다 뜯어 먹어요. 근데 관리가 안 돼요. 자기가 먹고 싶을 때 와서 먹고, 공유지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1년, 2년, 3년 지나면 저 공유지가 황무지가 된다. 이게 이제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자, 그래서 공적인 국가의 재정 정책이나 이런 공적인 영역으로 관리를 하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공유지처럼 공유지가 없어지는 비극이 있어서, 자,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죠? 시장을 만들어서 관리해야 된다. 자, 저기에 풀이 많으니까 울타리를 치고 입장료를 소한테 받고, 입장료를 받은 거에 대해서 소의 1일 풀 뜯는 할당을 정해놓으면 계속 목초 이 공유지가 항상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는 훌륭한 양식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중요하다. 이건 이제 정부 실패 또는 공공재의 문제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 공유지의 비극이다. 자, 그럼 무슨 얘기죠?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경제 현상을 바라보는 거에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경제학의 모든 관점이나 모든 개념, 모든 이론적인 설명 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죠? 경제 현상을 경제사회학이 제시하는 거는 좀 더 종합적으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서 경제 현상과 경제 행위를 설명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마디만 더 하면 이런 겁니다. 주식시장, 요새 이제 주식이 폭락했다, 폭등했다, 이제 난리가 나고 있는데,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경제학자들이 그런 시장에 나와서 그 현상을 설명할 때, 경제의 펀더멘탈은 튼튼한데, 기업의 생산성도 높고, 매출도 좋고 다 좋은데, 투자자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설명이 아닌 거죠. 쉽게 얘기하면 경제적으로는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이유가 그렇게 급등하거나 폭락할 이유가 없는데, 그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주식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거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설명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집단 행동의 심리학 또는 집단적 관계의 사회학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에서 사람들이 투매를 하고 어떤 사람들이 투기적으로 주식을 사는가에 대한 집단적인 속성에서의 움직임, 그걸 이론적으로 설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경제사회학적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앞에서 쭉 경제학을 비판을 했지만 경제학과 사회학적 관점은 서로 배타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경제현상과 경제행위라고 하는 것도 경제사회학적 관점에서,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인 행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측면에서의 다양한 이유, 다양한 원인을 찾는 게 필요하다. 서로 보완적인 관계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앞에서 한 얘기를 다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대한 이제 앞에서 경제학의 기본적인 관점, 그리고 그거에 따라 대해서 사회학이 생각하는 어떤 비판점과 사회학적 관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사회학과 경제학은 어쨌든 간에 보완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경제 행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데,
아까 첫 장에서 얘기했던 경제학은 경제 행위를 하는 주체인 사람에 대해서 경제인,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거죠. 이기적이고 개인 중심의 행동으로 보는 건데, 경제사회학은 사회인이라는 관점, 호모 소시올로기쿠스. 자, 그래서 여기 그림에 뭐죠? 집단이 나와 있는 겁니다. 모든 개인의 행동이라고 하는, 결국 개인의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인 맥락, 여기서 사회라고 하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죠. 문화적인 맥락, 집단적인 맥락, 또는 민족적인, 국가적인 맥락 하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결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살펴본 거는 경제학과 사회학이 경제 행위와 경제 현상을 어떻게 다르게 보느냐, 왜 다르게 보느냐,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늘 지금 이제 강의는 마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3월 말쯤 되면 대충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동영상 강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당분간은 어쨌든 대면 강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혹시 질문이나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LMS의 질문 게시판을 활용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이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